네, 닭고기는 네. 마니커와 함께 네. 하시고요. 참 이름 좋아. 마니커. 마니커. 한 80년대쯤에 제가 얼핏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럼요. 마니커가 그때쯤 있었죠. PX에서 전설이었죠. PX에서 마니커 닭고기. 마니커. 그 훈제. 네. 닭고기는 마니커고요. 우리 3프로는 또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PX가 무슨 뜻이에요? PX. 네, 네. 요거 이제 뭔지 좀 알려주세요. 진짜 모르겠다. 포스트. 응. 뭐해? 익스체인지. 포스트 익스체인지? 예. 그게 무슨 뜻인데? PX가 뭡니까? 뒤에서 응. 저 뭔가 후방 지원하면서 응. 잔돈 거슬러 주는데 아니에요? 정프로도 많이 이제 보니까 전 같지 않다. 의지도 많이 약해져.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PX란 말 참 많이 좀 있으면 썼는데 답은 올라올 거야. 네. 지금 올라오고. 맞나 본데요? 포스트 익스체인지? 맞잖아요. 맞네? 정말. 우체국? 맞아? 여러분 정말 저를 너무 요즘 띄엄띄엄 보시는데 저 채권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알겠습니다. 대단하다.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 뉴욕 증시를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학생 주임 선생님이 네. 딱 와가지고 야 니네 지금 자율학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리고 간 거 같은 느낌. 그걸 가셨어. 네, 그럼 이제 막 애들이 막 나가. 네, 근데- 감치기 하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자율학습을 잘했으니까 봐줄게.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워낙 높았잖아요. 기존 금리는 그대로였는데.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높아서 충분히 긴축적인 것 같아. 내가 기준 금리는 동결시켜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서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는 1.7%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좋았어. 그러니까 시작부터 좋았고 끝까지 좋았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1.78% 올랐고요. 네. S&P 500도 1.89% 올랐는데 추세를 보시면은 시작부터 높았고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추세를 네. 그렸어요. 사실 이 부분이 불안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자산 시장이 이렇게 되게 띄워줘야 될 분위기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동안 저기 학생 주임 선생님 오신다고 바짝 쫄아 있다가 이제 가시고 나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정프로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예, 채권 가격은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예. 10년물 국채 금리는 6bp 가량 떨어진 4.66을 기록해서 16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4.6대까지. 예. 30년물 11bp 떨어졌습니다. 4.8%. 네. 정프로 뭐 샀다고? 제가요? 30년. 이야. 30년. 예. 30년.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은행들의 동결 소식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제가 첫 번째 뉴스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애플 실적 나왔는데 매출과 순이익은 예상치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감소하더라고 매출이. 예, 매출이 좀 기계 쪽 그러니까 상품 그래요? 매출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한 2% 올랐는데 장외 거래에서는 1% 정도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에 이어 영국 등 줄줄이 기준금리 동결 전망, 브라질은 0.5% 포인트 인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경기가 좋은 거는 미국이 경기가 좋은 거지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경기가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려야 되는 요인이 있지는 않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여기도 약간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 같은 느낌인데 파월 의장이 뭐 엄포를 놓긴 했지만 동결을 시켜놓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줄줄이 동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5.25% 동결했습니다. 9명 중에 6명이 동결을 얘기했는데요.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 이후에 14회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 이유가 영국이 어설프게 한번 부양하려고 그랬다가
정말 자경단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벌써 작년이죠. 예. 그것 때문에 총리가 바뀌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40일인가 만에 집에 갔죠. 예, 예. 근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좀 잘 안 잡히고 있긴 하지만 경제 성장세도 굉장히 약합니다. 영국은. 네. 그러니까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이 거의 0.1%, 뭐 내년엔 0%, 내후년엔 0.25%로 갈 거라고 영국 중앙은행은 전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여기 높아요. 우리나라 3%대 정도 되는데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번 달에만 연 4.8%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국은 물가가 이렇게 좀 높은 편이고 목표치가 내려가는 시점은 2025년 말로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목표치까지 가는 시점도 되게 늦고 지금도 물가가 이렇게 낮지는 않은 상황인데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는 동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말은 좀 세게 했습니다. 앤드류 베일리 영국은행 총재는 그 물가 상승률이 목표까지 떨어지는 걸 봐야 한다.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내심 뭐 미국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동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패그돼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 네. 미국이랑 금리가 이게 연결돼 있는 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 발표하자마자 바로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홍콩 중앙은행, 뭐 홍콩 금융관리국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5.75%로 유지. 패그가 돼 있으니까 고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를 연동해서 쓰고 있는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리 같은 중동 산유국들. 네네. 여기는 뭐 거의 기름 팔아서 버는 돈이 대부분의 재정을 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름값도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 이 나라는 그냥 달러화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둘 다 금리 동결 방침 얘기했고요. 노르웨이가 어제 새벽에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3회 연속으로 0.5%포인트 인하 단행하면서 기준금리 12.25%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브라질 채권 아직도 파나 모르겠네요. 여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브라질. 브라질 채권 참 많이 팔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 동결하는 모양새를 좀 내비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김프로님이 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CEO죠. 여기가 우리 저 은행장님들이나 은행 지주 회장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죠. 금융권에서. 네.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되게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죠. 본받고 싶어 하시고. 네. 20년 하는 거 되게 본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잘하기도 했어. 네. 그렇죠. 예. 그 0.75%포인트 추가로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뭐라 그랬냐면은 연준이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추측도 해본다. 아마도 추가로 0.25, 0.5, 0.75%까지 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도 기본적으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0.75까지 올릴 수 있는 체력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다만 시장에서 야 이제 금리 인상 끝 이제 곧 인하 모드로 전환 이거는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네네. 예. 예.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먼의 생각인지 예. 아니면 제이미 다이먼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제이미 다이먼은 인플레이션이 사람들 생각보다 조금 더 경직됐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고 이 부분도 되게 인상적인데 지난 수년의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사실 이분은 뭐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무적인 발언도 섞어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얘기했을 때 그 부양책이 과하다라는 얘기는 꼭 통화 정책의 금리 수준, 시장의 금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무부가 과도하게 재정 적자를 내 가지고 국채 발행을 하고 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아니면 통화 정책은 긴축적으로 하면서 재정 정책은 완화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언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 뭐 QT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 정부들의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추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 정부가 지금 미국 국채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 이는 시장을 크게 뒤흔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얘기는 꼭 지금 우리가 보는 시장 금리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것이냐라는 것을 전망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구루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끌고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긴축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긴축을 해라. 뭐 여기는 뭐 완화했다, 여기는 긴축했다, 뭐 그러면서 채권은 채권대로 찍어내고 뭐 외국은 외국대로 안 사고 이런 상황 자체의 복잡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다 보면 0.75% 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은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에 대해서 좀 착실은 걷어내고 봐야 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오는 걸 대비해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기저 효과라는 것들도 뭐 상당히 감안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절대 인플레이션의 뭐 안정감, 예를 들면 3%대, 예. 뭐 2%에 근접하는 그거 자체가 물가 레벨의 그 부담을 딱 보여주는 건 아니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뭐 라면 공무원 11년 만에 부활하는가. 아 배추서기관, 배추서기관. 배추과장 근데 배추과장이나 이런 거는 원래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물가과장이라고 있죠. 예, 물가과장 있는데 그 농산물 관련해서는 네. 좀 담당자가 좀 있긴 해요. 네. 저도 농협에도 고추 담당자, 상추 담당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품목별로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가 다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의 물가를 관리하려면은 요 지역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야 그럼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어떤 정책을 상추는 어떤 정책을 써야 돼? 깻잎 과장 있습니까? 깻잎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깻잎은 제가 상추 고추 얘기는 들었거든요. 깻잎 있어야 되는데. 아니, 농협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농협 조직이 농협 그 신용이 있고 경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신용은 이제 은행 쪽이고 네. 경제는 이제 농산물 쪽인데 경제 쪽에 가장 큰 부서가 양곡부예요. 양곡부. 쌀. 쌀보리. 그렇겠죠. 쌀보리 밀 빼고 다 하는 데가 원예부예요. 원예. 원예. 그래서 우리는 원예하면 꽃을 얘기하잖아. 농협 조직은 쌀보리 이런 거는 양곡. 예, 그거 외에 나머지 다. 작물들 이거 원예부예요. 예, 예. 네, 거기서 담당을 해요. 치커리 있어요. 치커리. 당연히 있죠. 꽃감도 원예부. 꽃감도 있고. 돼지 감자 돼지 감자 원예 있어요, 있기는? 있지. 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왔는데요. 3.8% 나왔어요. 이게 원래 정부에서 8월, 9월 물가 오르다가 10월 되면은 조금 떨어질 거라 그랬거든요. 완화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3.8%는 점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 정부 쪽에서 조금 이렇게 위험해졌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위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식품 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생활 물가 지수가 4.6% 상승해서 지난 2월 이후에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네. 식품 물가가 그중에서 5.8%나 올랐고 과일 가격이 26.2%가 올랐습니다. 과일 문제도 많이. 과일 진짜 비싸요, 요즘에. 요즘 사과 한 개씩 두 개씩 사더라. 나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맞아요. 사과를 아예 안 먹는 집도 있나. 예, 사과 먹기 쉽지 않습니다. 상추 40%, 파 24%, 토마토 22%뭐 이렇게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그 생활 물가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체감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 옛날에 2012년에 MB 정부 때 기억나시죠? 그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뭐 맞아요. 고추과장, 상추과장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 비슷한 것들을 도입할 것 같은 뉘앙스의 얘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가공식품과 국제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설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뭐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 이렇게 붙이진 않았는데 담당자 지정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 신선식품은 원래 품목별로 담당자가 있는데 가공식품, 뭐 빵, 라면, 커피 이런 거는 담당자가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담당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요즘에 뭐 소주값 올리면 소주 업체 불러다가 또 한 소리 하고 빵값 오르면 빵 업체 불러다가 한 소리 하고 뭐 계속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그때 사실 MB식 물가관리제가 그때 물가가 내리긴 내렸거든요. 그렇게 잡아서. 예, 예. 근데 그게 경기 부진이 되게 심했었어요. 아, 물가 내리면서. 예, 그러니까 아니, 경기 부진이 돼서 물가가 내린 거지. 예, 그쵸. 네. 그러니까 담당자를 정해서 내렸다라기보다는 경기가 부진해서 내린 거라 전담관리제 효과는 거의 없었다라는 게 총평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가가 잡히는 것도 문제네 그러면. 근데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려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돈 어디가 있어요? 네? 돈이 어디가 있어? 돈이 제 주머니에는 없는데요. 누군가는 있겠죠. 근데, 근데 요즘에 정프로님 계속 뭐 사시던데. 근데 요즘에 네. 돈 없다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뭐죠? 그 무슨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나요? 네. 그 비싼 저 식당 있잖아요. 한 달씩 기다린다. 한 달씩 예약하려면. 전같이 않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이 그래서 사람이 엄청 네? 많다는 거예요. 전같이 오마카세 않다는 뭐 얘기도 이런 거. 아, 전같이 않다는 얘기도 있어. 이렇게 오마카세는 많이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나오더라고. 한식 나 오마카세. 어제 저 누구 만난다고 무슨 그 이렇게 그것도 오마카세지 스시 이렇게 주는 데 있잖아. 그거 갔는데 반밖에 안 찼더라. 거기도 유명한 데인데. 아 얼마 전에 저는 그 닭고기 오마카세 먹어봤습니다. 어디서 팔아요, 그건? 아니, 우기랑 같이 먹었는데. 날개 따로 다리 따로 뭐 이렇게. 네, 주는 이렇게 해서 날개, 다리, 살, 뭐 이렇게 뭐 모가지 살 뭐 이렇게 해갖고 주더라고요. 또 일식이구나. 야끼도리 오마카세. 뭐 그런 거예요. 야, 예, 역시 뭐, 일본 거 좋아해 보면. 아 글로 갑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야, 다음 뉴스 빠르게 오마카세. 다음 뉴스 전해드릴게요. 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 매각에 대한 승인이 났습니다. 뭐 이 내용은 뭐 대부분 많이들 네. 아실 테니까 그냥 곁다리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매각 사안이 굉장히 이렇게 오래 지지부진했던 결정적인 이유 네.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이유? 예. 근데 오늘은 이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좀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흥미롭길래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람 문제였어요. 사람 문제. 사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멤버예요. 그리고 여기가 대표이사고 이분이 중간에 나갔어요. 진광호 안보실장 전무님인데 나 이거 표결 안 할래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위원장 요 분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강혜련 교수님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잖아요. 6명 중에 1명이 나갔으니까 5명이고 그러면 최소한 3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분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2분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옛날에 뭐 그 관료를 하지 않았나? 무슨 저기 대통령 미래전략 수석했던 그분이에요. 요 분이 김앤장 고문인데 이 지금 김앤장이 그 국내 기업 결합 심사,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 승인을 위해서 대한항공 측 자문을 김앤장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자문을 김앤장이 했는데 네. 김앤장 고문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와서 매각 화물 매각을 승인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 그건 아니지. 좀 있을 수 있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분이 반대하고 있고 요 분이 그렇게 애매해지면은 통과가 안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걸 두고서 네. 그 이분이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오히려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게 결론이 안 났던 것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던 거고 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로펌에다가 법률 검토를 의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 법적으로 이걸 해도 되냐 안 되냐. 네. 그랬는데 거기서 처음에 신청했던 로펌에서 그걸 바로 안 줬어요. 아직 좀 늦게 돼가지고 다른 데 의견을 받았더니 거기서 이해상충 문제가 없더라.
라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가지고서 또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나왔던 의견 중에는 뭐 이게 이해 충돌이 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 그래도 뭐 좀 안전하게 가려면은 의결권 행사를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식의 의견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들이 그럼 이게 지금 진행을 해도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요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의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화물 매각 관련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들 뭐 쌍방대리도 하니까 김현장.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했던 건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를 그럼 이분이 요거에 의견을 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법무법인 세종에다 의뢰를 했는데 세종이 아시아나항공의 법률 검토를 하던 로펌이에요. 엉망이구만. 예, 그래가지고 그럼 세종의 의견은 받으면 이해상충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게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매각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이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번 이사회가 통과가 안 됐으면은 그 대한항공 쪽에서 좀 자금 지원을 안 해주면 아시아나항공은 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한항공 쪽에서 돈을 줬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다가 시정 조치안을 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시아나 여기 합병은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 아니 뜬금없는 건 아시아나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 어려워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설명드리기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보면 뭐 별로 양사에 이렇게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소비자들은 뭐 별로 좋은 거 아니지 솔직히. 그렇죠. 우리한테도 안 좋고 네. 뭐 아시아나도 뭐 대한항공에도 누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아나 처음 나왔을 때 끝내줬는데 한가인 씨가 광고 모델 하지 않았습니까? 일대가 한가인인가? 아니야, 제 그 기억으로는 한참 전이지. 박주미 씨가 박주미 씨겠죠. 인상적이었죠. 박주미 씨. 아유, 괜찮았대 정말. 네. 아니 그나저나 항공기가 좋았다고. 항공기가 자 새로 나왔으니까 산뜻했지 항공기. 박주미 씨가 새로 나와서 좋았다고요?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공기가 새로 나와서 기계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럼 네. 시트도 새 거고. 시트가 좋았고 냄새 안 나고. 자, 그러면 뉴스3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얼른 예. 또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